써니씨, 어제 작업한 데이트 피커 모달 뒤에 딤 처리해 주시고요. 모바일 화면에서는 브레드크럼은 숨겨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셨다면 누워 계실 그 시간에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블리셔 써니입니다. 지난번 UX 용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UI 용어들을 정리하고자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4, 5년차 때까지도 브레드크럼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해당 디자인 요소를 설명할 때 막 얼버무리면서 힘겹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네이밍을 알려줄 만한 사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치만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업계의 용어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소통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모바일 화면에서는 브레드크럼은 숨겨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소통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된 작업도 진행할 수가 없겠죠. 회사는 하나하나 알려주고 수업을 해주는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설명해 드리고자 40개 이상의 용어들을 담아왔고요. 용어뿐만이 아니라 그 용어에 해당하는 다양한 디자인적 꿀팁들도 소소하게 담아놨으니까 짬나는 시간에 반드시 명칭과 이미지를 대조해 보시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컴포넌트와 에셋입니다. 컴포넌트는 버튼이나 텍스트 필드, 메뉴바 등과 같이 여러 페이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만한 디자인을 요소화해서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에셋은 이런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작은 단위로 아이콘, 컬러, 폰트, 이미지 등 디자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에셋이라고 합니다. 이 컴포넌트와 에셋을 토대로 디자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요. 이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드예요. 디자인의 정렬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그리드라고 합니다. 사실 정해진 그리드 규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통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디바이스 사이즈별 그리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 영상을 통해서 세세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헤더입니다. 앱 또는 웹사이트의 상단에 위치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로고나 메뉴, 검색창, 로그인, 로그아웃, 장바구니 아이콘 등의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푸터입니다. 푸터는 앱 또는 웹사이트의 최하단에 위치하는 부분이에요. 주로 회사 정보나 고객 정보, 패밀리 사이트, SNS 링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내비게이션이에요. 헤더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헤더는 로고랑 검색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사용자가 다른 페이지나 섹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메뉴 요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은 헤더 안에 이 내비게이션을 포함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GMB, LMB, SMB, FMB입니다. 이 MB가 내비게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상하, 좌우, 위치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나눈 그냥 용어입니다. GMB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로 최상위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주로 페이지 상단 헤더 영역에 위치를 하고요. LMB는 로컬 내비게이션 바로 현재 서비스 영역에 해당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GMB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나타나거나 화면 좌측에 위치할 때도 있습니다. SMB는 사이드 내비게이션 바래요. 그래서 LMB와 비슷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고요. 화면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위치를 합니다. FMB는 푸터 내비게이션 바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화면의 하단에 푸터 영역에 위치하는 내비게이션이고요. 사이트 맵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의 메뉴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탭바예요. 이거는 앱의 하단에 위치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탭바는 보통 모바일에서 쓰이는 디자인 형태이기 때문에 탭바를 기획하거나 디자인할 때에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거나 적은 메뉴는 오히려 가독성과 사용성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탭바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기능으로만 구성하는 것도 기획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탭 메뉴예요. 간단하게는 탭이라고도 하고요. 한 페이지에서 다양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려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섹션을 나누어서 메뉴화 시켜 놓은 거예요. 모바일뿐만 아니라 웹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말한 탭바 또한 이 탭 기능을 토대로 제작된 요소예요. 그리고 9번째는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데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요소들입니다. 우선 체크박스는 사용자가 한 개 이상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선택 요소예요. 그리고 라디오 버튼은 사용자가 반드시 하나의 옵션만 선택해야 하는 단일 선택 요소입니다. 체크박스는 선택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라디오 버튼은 반드시 무언가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크박스는 보통 개인정보 동의와 같이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관심사를 선택하는 상황에 많이 쓰이고요. 라디오 버튼은 예를 들어서 성별 선택, 결제 방식 선택 등과 같이 무언가 한 가지만 꼭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많이 쓰입니다. 자, 10번째로는 토글 버튼이에요. 이거는 스위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보통은 온오프 등의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림 설정이나 어떤 기능의 온오프를 설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11번째로는 드롭다운이랑 셀렉트 박스예요. 이 두 가지는 거의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는데 클릭 시에 팝업이 뜨고 또 여러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한 번에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구현 방식이나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드롭다운은 기능이나 디자인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셀렉트 박스는 이런 디자인이랑 기능에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롭다운의 경우 옵션을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토글 버튼을 넣거나 각 버튼에 기능을 부여해서 기능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미지적으로도 아이콘을 넣거나 하는 등 더 다양하게 디자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셀렉트 박스는 옵션 선택하는 그 기능 하나만 존재하고요. 이미지적으로도 디자인 커스텀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커스텀에도 제약이 많아서 디자인을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획 시에 이 셀렉트 박스인지 드롭다운 박스인지 명확하게 기능을 정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 산출물이 나왔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안 이루어져서 이 기획자의 탓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12번째는 아코디언입니다. 드롭다운이랑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요소예요. 드롭다운을 이렇게 클릭했을 때 팝업처럼 오버레이 되어서 뜨는 요소라면 아코디언은 클릭했을 때 아래에 있던 요소들을 밀어내면서 뜨는 요소입니다. 아코디언의 경우 사이드 메뉴나 FAQ 등 이런 디자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13번째로는 타임 피커랑 데이트 피커예요. 날짜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요소입니다. 주로 데이트 피커는 달력 모양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고요. 타임 피커의 경우 좀 스크롤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을 합니다. 14번째로는 브레드크럼입니다. 제가 많이 헷갈렸던 단어인데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이전 단계로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UI 요소예요. 이 용어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에서 유래됐는데 두 주인공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빵 부스러기를 이렇게 뿌려놓는 장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단순한 구조의 홈페이지에서는 이 브레드크럼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뎁스가 깊지 않은 사이트의 경우 이런 브레드크럼은 사실 불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디자인을 조금 간결하게 유지하기도 위해서 브레드크럼을 생략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치만 쇼핑몰이나 조금 구조가 복잡한, 그러니까 뎁스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홈페이지에서는 이 브레드크럼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자기 위치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5번째는 페이징입니다. 페이지 네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엄청 긴 콘텐츠를 여러 페이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 페이징을 사용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를 나누어서 가져오게 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올 때보다 로딩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의 과부하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의 편의성 때문이에요. 페이징을 통해서 일단 콘텐츠의 양 가늠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양의 이렇게 페이지를 한 번에 건너뛰고자 할 때에도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16번째는 슬라이더입니다.
레인지 슬라이더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예요. 보통은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 막대 형태로 디자인하고요. 이 막대 위를 움직이는 핸들이나 노브를 드래그해서 값을 조정을 합니다. 이 슬라이더는 사용자가 특정 범위 내에서 값을 선택하거나 조정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입력해야 할 때보다는 대략적인 값을 입력해도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의 확대나 축소 같은 상황이나 볼륨 조절, 아니면 금액의 범위 등의 값을 지정할 때 이 레인지 슬라이더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17번째는 캐러셀입니다. 캐러셀은 여러 콘텐츠를 순환하는 슬라이드 쇼예요, 그냥. 그래서 슬라이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8번째는 스와이프입니다. 스와이프는 사용자가 손가락을 화면 위에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제스처예요. 주로 모바일 디바이스나 터치 스크린에서 화면 넘기거나 메뉴를 열거나 항목을 삭제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배너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캐러셀 배너라고도 하고요. 슬라이드라고 하기도 하고 스와이프 배너라고도 하는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합니다. 19번째는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진행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 형태나 원형 등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고요. 이 프로그레스 바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상황이나 데이터를 로딩하는 상황이나 여러 절차가 있는 화면,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에 등 많은 스텝이 있는 화면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현재 진행 상태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막연한 기다림에 대한 불안감도 줄여줄 수 있어서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째로는 툴팁이에요. 툴팁은 특정 요소 위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리거나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작은 정보 박스입니다. 특정 요소의 명칭이나 기능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쓰이고요. 너무 많은 정보는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간혹 요소 옆에 물음표나 느낌표 같은 아이콘을 사용해서 사용자를 툴팁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자, 21번째로는 팝업이랑 모달입니다. 이건 조금 헷갈린 내용이 많죠. 좀 명확하게 한 번 더 구분해 보자면 팝업은 일반적으로 이벤트 공지 같은 거, 광고, 인쇄 출력 팝업 등 이런 상황들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브라우저 위에 별도의 브라우저 창을 열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사실은 팝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달은 중요한 알림이나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의 선택이나 요청, 작성 등 현재 작업하던 내용에 대해서 결정이나 행동을 요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달은 작업하던 브라우저 속에서 감춰져 있던 레이어를 하나 띄우는 방식이에요. 팝업이랑 달리 모달은 해당 모달을 제외한 메인 화면은 어둡게 해서 해당 모달에만 집중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팝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사용자 경험을 방해한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팝업이 스팸이나 광고처럼 여겨진다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많은 기획자들도 사용자 경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도 좀 더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모달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모달은 또 기업마다 사용하는 명칭이 조금 다른데 다이어로그라고 하기도 하고 알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22번째로는 딤입니다. 화면의 특정 부분을 어둡게 해서 다른 요소에 비해 뒷 내용들이 덜 주목되게 하는 디자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한 모달창을 띄울 때 콘텐츠 집중도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무에서 보통 이거를 얘기할 때는 딤 처리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23번째는 토스트 팝업이랑 스낵바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잠깐 동안 사용자한테 간단한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업마다 토스트 팝업이랑 스낵바를 혼용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토스트 팝업은 단순히 피드백만을 주는 요소이고요. 스낵바는 닫기나 실행 취소 등 별도의 지정된 액션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팝업들의 노출 시간은 내용마다 조금 달라지는데 보통은 사용자가 이 팝업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노출이 되어야 해요. 또한 사용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화면의 가장자리 쪽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4번째는 바텀 시트예요. 이거는 화면 하단에서 올라오는 모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모바일 환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핸들바를 드래그하거나 터치를 해서 확장을 하거나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째로는 메뉴 아이콘들이에요. UI 메뉴들은 기능마다 다양한 아이콘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로 점 6개가 박힌 이 메뉴는 그리드 메뉴입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다양하기는 한데 벤토 메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타일 메뉴, 모자이크 메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메뉴는 다양한 기능이나 설정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점 3개가 세로로 그려진 이 메뉴는 케밥 메뉴입니다. 추가 옵션이나 숨겨진 설정에 대해서 접근을 제공하는 메뉴예요. 그리고 점 3개가 가로로 그려진 이 메뉴는 미트볼 메뉴입니다. 케밥 메뉴랑 유사한 기능이고요. 이것 또한 추가 옵션이나 숨겨진 설정에 대해서 접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줄 3개가 그어진 이 메뉴는 가장 많이 보이는 햄버거 메뉴입니다. 주로 모바일 환경에서 카테고리 등이나 전체 내비게이션 메뉴를 숨기거나 오픈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또 아래로 갈수록 선이 짧아지는 이 메뉴는 되네르 메뉴이거든요. 도너 메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되네르 메뉴는 필터 메뉴를 숨길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자, 26번째로는 엠프티 화면이에요. 빈 화면, 즉 아무런 내용이나 이미지가 없는 화면을 엠프티 화면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랑 같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나아가서는 추가적인 행동도 유도할 수 있는 버튼을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27번째는 코치마크예요. 코치마크는 사용자에게 앱의 특정 기능이나 사용 방법을 미리 안내하는 화면이에요. 주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요. 사용자가 해당 화면을 처음 방문했을 때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코치마크는 간결하고 쉬워야 하고요. 또 과도한 정보나 불필요한 안내는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하는 화면에 대해서만 이 코치마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8번째는 시스템 컬러입니다. 주로 시스템 기능들이랑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되는 색상들이고 브랜드 컬러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시각적 일관성을 위해서 시스템 컬러랑 브랜드 컬러의 조화를 고려해서 컬러를 픽하는 것이 좋고요. 이 시스템 컬러는 주로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색상 계열을 지정을 해요. 오류나 에러 같은 상황은 레드 계열로 하고 경고 등의 상황은 오렌지, 옐로우 이런 계열로 하고요. 성공은 그린 계열, 정보는 블루 계열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컬러를 적절히 지정해서 사용하면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오류나 경고 등의 메시지를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9번째는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이 브레이크 포인트는 반응형 웹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웹페이지나 앱의 레이아웃이 화면 크기나 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변하는 지점을 나타냅니다. 보통 작업을 할 때 웹이나 태블릿, 모바일 이렇게 3개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하지만 디자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범위를 조금 더 좁고 다양하게 많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포인트는 예시 사이즈일 뿐 정해준 규격은 따로 없습니다. 자, 30번째는 로더와 스피너예요. 로더는 데이터 로딩이나 처리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아이콘과 같은 이미지 요소고요. 스피너는 이 로더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회전하는 형태의 아이콘을 스피너라고 합니다. 이 요소는 사용자한테 시스템이 아직 작동 중인 걸 알려주는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자, 31번째는 테이블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요소이고요. 행과 열로 구성이 되고 주로 게시판이나 주문 내역 등의 데이터를 목록화할 때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방식입니다. 자, 32번째는 카드 디자인입니다.
카드 디자인은 콘텐츠를 사각형 형태로 구분해서 구성하는 인기 있는 디자인 방식이에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서 사용하면서 대중화된 디자인 방식입니다. 이 카드 디자인은 가독성도 높일 수 있고 디자인도 플랫하게 뽑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현재에도 진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 33번째는 텍스트 필드입니다. 텍스트 박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요소는 문자, 숫자, 특수 문자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입력 필드입니다. 짧은 내용을 입력할 때 사용하고요. 한 줄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한 줄 이상의 많은 텍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텍스트 에어리어를 사용하거든요. 사실 실무에서는 이 텍스트 박스랑 텍스트 에어리어를 혼용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텍스트 박스는 인풋 박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인풋 박스는 사실 넓게 보면 검색 필드, 셀렉트 박스, 체크 박스 등이 다 속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명확한 소통을 위해서는 텍스트 박스나 텍스트 필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34번째는 검색 필드예요. 검색바, 검색폼, 검색창, 검색박스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그냥 검색이나 서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검색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검색 필드는 사용자가 키워드나 내용을 입력해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력 필드예요. 그래서 이 검색 필드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이트의 헤더나 탭바에 위치를 시키곤 합니다. 자, 35번째는 플레이스 홀더입니다. 앞서 말한 텍스트 필드나 텍스트 에어리어와 같은 입력 필드 내에서 표시되는 가이드 텍스트예요. 사용자가 입력을 위해서 필드를 클릭하면 사라지는 요소이고요. 이 텍스트는 사용자가 해당 필드를 어떤 식으로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입력 필드에 표시되는 라벨 텍스트를 이 플레이스 홀더로 대신해서 사용해서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디자인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36번째로는 플로팅 버튼입니다. FAB로 줄여서 약자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 플로팅 버튼은 화면의 일정한 위치에서 다른 요소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고정해 놓는 버튼이에요. 스크롤을 해도 이 요소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위치에 있고요. 사용자의 작업의 흐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화면의 사이드에 배치를 하는데 보통은 화면 하단부에 위치를 고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37번째로는 CTA입니다. 행동 유도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용자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메시지나 버튼이에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용되는 형태나 종류가 많이 달라지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화면 내에서 회원가입, 구매, 다운로드, 구독하기 등의 이동 버튼들이 이 CTA에 속하는 겁니다. 흔히 아는 버튼 형태로만 제작되는 건 아니고 배너 디자인 형태로도 제작을 진행합니다. 이 CTA 버튼은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텍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구죠, 문구.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입하기보다는 30일 무료 체험하기 등의 문구로 CTA 버튼을 구성한다면 클릭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CTA는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A/B 테스트를 통해서 최적의 위치와 디자인을 선택하여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38번째는 스플래시입니다. 스플래시 스크린, 스플래시 화면이라고도 하죠. 앱이나 웹사이트가 시작될 때 잠깐 나타나는 초기 로딩 화면이에요. 이 화면은 주로 로고나 브랜드 이름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멈춰있는 이미지보다는 그래픽적인 요소가 포함된 이렇게 넷플릭스와 같은 동적인 이미지로 제작하는 것이 사용자한테 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플래시 화면에서 시간을 너무 길게 끄는 거는 사용자의 인내심을 조금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재밌는 요소더라도 3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39번째는 디폴트입니다. 기본값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의 기본값 또는 초기값을 일컫습니다. 이 디폴트 값은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설정하는 건 안 되고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할 만한 옵션으로 설정을 미리 해둬서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선택할 필요를 최대한 줄이도록 보다 간편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번째는 스켈레톤이에요.
로더랑 같은 기능이고요. 로딩 시간 동안 사용자한테 표시되는 임시 레이아웃이에요. 그저 로딩이나 스피너로 화면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나타날 콘텐츠에 대해서 레이아웃으로 로딩 시간을 대체해서 사용자한테 시각적인 힌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스켈레톤 화면은 일반적인 로딩바나 로딩 스티너보다 로딩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페이지가 완전히 로드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로딩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자, 41번째로는 온보딩이에요. 사용자가 서비스의 기능이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노출이 되고요. 스플래시 화면 바로 다음에 뜨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온보딩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고요. 어쨌든 서비스의 첫 인상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긍정적인 경험을 위해서 이미지적으로 즐겁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42번째는 배지입니다. 배지는 묘하긴 알림수나 새로운 메시지 수 등의 상태 표시를 시각적으로 강조해서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요소예요. 보통은 아이콘의 우측 상단 모서리 쪽에 위치를 시키고요. 빨간 점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이 빨간 점 안에 숫자를 넣어서 알림 개수를 노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UI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듣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되겠지만 이 용어들은 직접 화면에 나오는 디자인 형태를 보시면서 내용을 들으시는 게 가장 학습하기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